여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20대 청년이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 표국에서 인정받는 표사였고 아름다운 애인이 있었으며 조만간 작은 문파의 장문인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상처만 남은 야수일 뿐입니다. 절친은 그를 증오하며 떠났고 사랑하던 연인은 납치되었으며 장인을 포함한 처가 식구들은 친구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보다 더 최악일 수 있을까요? 청년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복수. 청년은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자신을 이렇게 만든 이들에게 복수하기로 합니다. 냉정한 자아성찰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자부심을 느끼던 자신의 모습은 무림에서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강해지기 위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손우는 가요관이라는 변방 작은 마을의 표사이자 회영문 차기 문유로 유력한 청년입니다. 크게 자랑할 것은 없지만 딱히 부족한 것도 없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죠. 그의 삶은 무림의 사마를 모두 제거하라는 영락제의 벽사검을 받은 정파 무림이 사마 대척살령을 실행하면서 산산이 부서집니다. 중마고부였던 안혁은 화산파의 제자가 되어 돌아와 손우의 사문을 박살냅니다. 문주가 농림에 몸담은 전적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손우는 절규하며 안혁과 화산파를 비롯한 구대문파의 복수를 결심하지만 변방의 표사에 불과한 그가 익힌 무공 수준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꿈입니다. 결국 산속에서 혼자 수련하던 손우는 화산파에서 퇴출되어 추격을 받던 미전에게 복호권을 배우며 새로운 무공의 경지에 들어섭니다. 손우는 죽어라 복호권을 수련한 후 자신의 얼굴에 흉터를 남긴 허승을 찾아가 복수합니다. 하지만 허승이 속한 귀면방 방주에게 패배하고 이를 인연으로 방주의 여동생 마옥에게 청성파와 곤륜파 무공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하죠. 손우는 구대문파 두 곳의 무공을 얻은 덕분에 호면귀라는 벼로로 유명인사가 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곤륜파가 귀면방을 급습해서 방주를 죽이고 마옥과 손우를 체포합니다. 두 사람은 숨겨놓은 곤륜파 무공을 내놓으라며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이대로는 둘 다 죽을 것을 확신한 마옥은 곤륜파 무공을 돌려주는 대가로 손우를 도망치게 한 후 절벽에서 뛰어내려 자살합니다. 손우가 구대문파에 대한 복수를 재차 결심하는 순간이죠. 곤륜파 고술의 추적은 끈질깁니다. 결국 곤륜파 고술에게 붙잡히려는 순간 곤륜파 전대기인이자 최강고수인 광성자가 손우를 구출합니다. 광성자는 사실벌인 곤륜파 장로에게 일갈합니다. 사마외도라고 다 죽어야 한단 말이냐? 여자 용 못 이겨서 무공 넘겨준 주제에 그거 되찾겠다고 고문이나 하는 내놈들이야말로 진짜 사마외도다. 곤륜파 장문인이 마옥의 유혹에 빠져 무공을 유출하고 이 사실이 강호에 알려질까봐 두 사람을 죽여 살인멸구를 하려는 시도야말로 진짜 사마외도나 다름없다고 지적한 겁니다. 당연한 지적이지만 힘있는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지적이긴 하죠. 광성자는 손우를 치료해주고 곤륜에서 실전된 울룡대구시까지 가르쳐줍니다. 이 작품에서 구대문파의 전대기인들은 문파의 행동을 매우 못마땅해하며 한결같이 손우를 도와줍니다. 진짜 고수가 된 손우는 이제 출도하여 구대문파를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벽사검주가 된 안혁과 흑양 한월교의 간부가 된 부웅도 만나지만 초강자의 입장이 된 손우는 오히려 그들에게 연민을 느껴 용서합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변방 늙은이의 말과 같다는 고사성어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예측하거나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품고 있는데요. 가요관의 절친이던 손우, 안혁, 부웅, 장달, 윤영과 연령 6명의 인생은 세옹지마나 다름없었습니다. 과거를 끊고 화산파 제자로 벽사검주까지 오른 안혁은 사지를 잘린 채 비참하게 죽고 돈과 권력을 쫓아 손우를 버린 윤영은 무림인들의 누리개로 전락해서 원하지 않은 죽음을 맞습니다. 가요관에서 잘 나가던 부웅도 집안이 풍비박산난 후 흑양 한월교 간부가 되긴 하지만 역시 비참하게 죽죠. 이들과 달리 인생 밑바닥까지 추락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던 장달과 손우, 연령은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넘는 끝에 마침내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더 힘을 내야 하는 이유죠. 구대문파를 향해 복수를 계속하던 손우는
광성자의 부탁으로 달마동을 나온 소림사 무예대사의 가르침을 받고 다시 한번 변합니다. 모든 것이 업의 사슬이니 이를 끊지 않으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나니. 깨달음을 얻고 목적 없이 살던 인생에서 자신만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 겁니다. 손우는 구대문파를 파괴하는 대신 복문을 하게 해서 희생을 최소화합니다. 사파에 대해서도 조직을 해산하라고 한 후 자신도 백호대를 해체하고 은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교 11개 지로와 싸움에서 승리한 후 천하 제1고수로 인정받게 되죠. 손우의 지인은 손우가 천하제일인이 된 결정적인 이유를 강한 무공 덕분이 아니라 마옥과 가옥관 친구들의 죽음을 겪는 과정에서 얻은 태도와 마인드 덕분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미 그때 손우는 천하제일 고수가 되어 있었다는 결론이죠. 이 작품을 읽으면서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던 점이 있는데요. 바로 무공인플레가 없다는 점입니다. 최근의 파무들을 보면 결정고수의 구분 기준이 현경이니 생사경이니 여의경이니 하며 아예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는 바람에 신무협 시절 극소수 고수들이 보여주던 검강이나 호신강기 정도는 너무나 흔해졌거든요. 이런 무공인플레가 오히려 무협의 재미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철검무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90년대 감성 그대로예요. 심지어 등장인물 중에서 검강을 시전하는 경우조차 아예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고수들인 구대문파 장문마저 검기를 여러 가닥 뿜어내는 게 고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판무에 등장하면 신검합의를 시전하거나 검강을 시전하는 인류고수에게 중상을 당하거나 죽을 텐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신선했던 점은 대다수 묘역에서 병풍 역할에 그치는 구대문파가 아주 강력하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무림의 이류고수는 구대문파 입문제자가 배우는 복호권도 당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구대문파와 주인공을 위시한 조연들이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매번 일 다 끝난 후에 뒷북만 치던 구대문파의 예전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이 작품은 장경 작가가 전업 작가로서 낸 첫 작품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원래 이 작품은 등용문이라는 제목과 육다목이라는 주인공을 가진 작품이었지만 5개월간 용대훈과 좌백의 혹독한 트레이닝 끝에 손우라는 주인공을 내세운 철검무정으로 변모했거든요. 작가 서문에서 인간미가 없었던 단점을 보완하는 데 추정했다는데 그 인간미가 복수라는 실체로 너무 자주 등장하다 보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많이 필요합니다. 원한을 갚는 과정도 어느 정도 리듬감과 강약 조절이 필요한데 손우가 계속 구대문파에 당하고 친구에게 당하는 피해자 입장이다 보니까 복수 과정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무협에서 사실 복수는 정말 흔한 소재인데도 다른 작품들을 보면 복수 이외에도 생각할 여지가 많거든요. 이 시절의 장경이 아직은 미완성의 작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액션 장면의 연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점인데요. 손우가 허승을 시작으로 본륜파를 위시한 구대문파 고수들과 겨루는데 각각의 장면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이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구대문파의 무공이 큰 차별성이 없는 것도 원인이기는 한데 그 점을 감안해도 전투 과정에서 긴장감과 몰입감을 주지 못합니다. 좌백이나 용대훈, 이재일 등 S급 작가들의 격투 장면을 보면 그 차이를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변방의 6친구가 겪는 다양한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 무조건 때려부시고 끝나는 무협이 아닌 인간미가 살아있는 무협을 그리려 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작품을 긍정적으로 보고 싶네요. 세련된 문체나 매끄러운 연출을 기대한다면 다소 실망할 여지가 있지만 패기 넘치고 때묻지 않은 초보 작가 시절의 장경을 느껴보고 싶다면 이 작품도 읽어볼만 합니다. 맞은 평점은 6.5점입니다.